1838년 어느 쌀쌀한 아침, 켄터키의 메모드 동굴 입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름 등잔과 밧줄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 중에는 스티븐 비숍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동굴 시스템에서 가장 박식한 가이드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였습니다. 그는 간소한 수첩을 들고 있습니다. 그 수첩 페이지는 이미 세심한 스케치와 측정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동굴 호텔의 주인들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조차 계획할 수 없는 한 남자가 무엇 때문에 어둠을 탐험하려 했을까요? 비숍의 집착은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삼배 밧줄과 돼지기름 등잔만 가지고 석회암 통로로 처음 내려갔습니다. 그 동굴은 1700년대 후반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812년 전쟁 중 초석 채굴에 이용되었습니다. 당시 인부들은 화약에 필요한 질산염이 풍부한 흙을 추출하기 위해 좁고 먼지 많은 통로에서 박쥐 배설물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비숍은 끝없이 이어지는 공간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가 수직으로 쌓인 비밀들로 이루어진 불가능한 건축물처럼 겹겹이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이었습니다. 1830년대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지구가 본질적으로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물로 가득 찬 동굴 몇 개를 포함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초창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과학계는 농경지와 수발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질학은 아직 자신만의 용어를 정립하는 중이었습니다. 동굴학이라는 단어는 수십 년 동안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숍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숍은 우리 발 아래 땅에 대한 모든 가정에 도전하는 지하 세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숍이 그 깊은 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흐르는 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강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깎인 수로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잔으로는 천장을 비출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들은 소리를 삼키고 보이지 않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겨우 들어갈 만큼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성당 하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방들로 나왔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얼마나 깊이 이어졌을까요? 다른 동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지도에 없고 보이지 않는 지하 강들이 미국 아래를 흐르고 있었을까요? 이 특별한 아침에 비숍은 장거리 탐사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도에 표시된 공간들보다 훨씬 더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강 통로를 따라가며 동굴 시스템의 알려진 경계를 확장하려 합니다. 그의 주인인 프랭클린 고리는 이 탐험에 대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동굴 호텔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숍에게 동기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그의 피부색이 어둠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석회암은 지상에서 그를 묶는 법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그는 지질학적 시간의 거대한 무관심과 마주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밧줄, 등유,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일 부싯돌 등 장비를 점검하며 비숍은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동굴 탐험가들과 호텔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일부는 유럽의 동굴에서 고대 뼈들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지구를 걷지 않는 생물들의 뼈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하 통로 전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세상이 더 오래된 무언가와 만나는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한 교수님은 특정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론은 지구가 속이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극지방에 입구가 있고 작은 내부 태양의 빛을 받으며 전체 문명이 안쪽 표면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숍은 지구 공동설이 재미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직 어떤 인간도 여행하지 못한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아메리카에서 가장 깊은 광산 갱도는 아마도 600피트에 달하였습니다. 매머드 동굴은 이미 지표면 아래 수백 피트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통로들은 더 깊이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에게 전직 군 장교 존 클레부스 심스 주니어가 쓴 팸플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스는 1822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의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는 북극으로 탐험대를 파견할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심스는 그곳에 지구 내부로 이어지는 거대한 입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연히 조롱받았습니다. 심스는 1829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험대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문과 잡지에 유포되었습니다. 선술집과 강연장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왜 그 이론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단한 지구는 로맨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속이 빈 지구는 미스터리, 가능성,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체 세계를 약속했습니다. 비숍이 매머드 동굴로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거대하고 숨겨진 무언가에 접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상 거주자들의 단순한 설명에 저항하는 무언가에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등잔에 불을 밝히고 하강을 시작합니다. 회색빛 아침 햇살을 뒤로 하고 동굴의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도는 즉시 떨어집니다. 이 깊은 곳에 스며드는 영원한 54도 화씨로 고정됩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젖은 돌에 부딪혀 울려 퍼집니다. 20분 안에 그는 이전 탐험에서 표시해 두었던 지하 강 통로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근원에서 알 수 없는 목적지로 흐르는 검은 물줄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도에 표시된 세계는 끝납니다. 그 너머의 모든 것은 그가 손으로 그린 지도의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땅 아래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비숍은 밧줄을 석회암 기둥에 묶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줄기를 따라 지구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물은 그의 무릎까지 차오르고 이어서 허리까지 찹니다. 천장은 그가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의 등잔은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 깜빡입니다. 스티븐 비숍은 햇빛을 전혀 모르는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지구 공동설 이론가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옳았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내부 태양이나 극지방 입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것이었다면 말입니다. 만약 지구가 물질보다 더 공허하고 존재보다 더 부재에 가까웠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탐험은 더더욱 못했던 공간들, 통로들, 심연 위에 매달린 얇은 암석 지각에 불과했다면 말입니다. 통로의 굽이진 곳으로 그의 등잔이 사라지자 그 질문은 어둠 속에 머뭅니다. 등잔의 빛은 이름 없는 거리와 한 번도 측정된 적 없는 공간에 의해 삼켜집니다. 위쪽 어딘가 햇빛과 노예 제도가 있는 평범한 세상에서는 밭이 갈리고 법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깊은 곳에서는 다른 법칙들이 적용됩니다. 물과 시간, 돌과 중력의 법칙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근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깊이의 법칙들입니다. 비숍의 램프는 물방울이 끈기 있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형들을 비춥니다. 나선형으로 뒤틀린 기둥과 얼어붙은 폭포를 닮은 유석, 그리고 뚜렷한 근원 없이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기이한 천장 구멍들이 보입니다. 그는 이러한 흔적들을 읽어내며 수백 년에 걸쳐 물이 석회암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형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2년 전에 발견한 한 동굴 방에는 바닥에 완벽한 원형의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각 구멍은 지름이 약 3피트였고 램프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구멍들에 돌을 떨어뜨렸지만 바닥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830년대의 과학 문헌으로는 그러한 기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지질학은 당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으며 성경 속 홍수와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 지질학자들은 퇴적층의 느린 축적을 바탕으로 지구가 수백만 년이나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받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제임스 어셔 대주교의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지구는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6000년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비숍이 탐험한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는 깊은 시간의 증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석회암 자체는 수많은 해양 화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바다에 살았던 바다나리, 완종류, 그리고 산호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는 켄터키가 한때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격렬한 홍수나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가 밀려오고 물러나면서 죽은 생물들이 돌로 굳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숍은 현재의 어떤 대양에서도 수마일 떨어진 동굴 벽에서 화석화된 상어 이빨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세상이 그런 변화들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지구 공동설은 환상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깊은 시간과 깊은 공간에 대한 불편함에서 부분적으로 기원했습니다. 지구의 내부가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비어 있다면 무한히 고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를 수 있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리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었습니다. 심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화산 폭발을 지각 아래의 빈 공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격렬함이 내부 압력에서만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고체 바위보다는 공허함을 시사하는 가스와 마그마의 방들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이상 현상을 인용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나침반 판독값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은 단순한 철 코어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1831년에 영국 탐험가 제임스 클라크 로스는 캐나다 북극에서 북자극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지리적 극점과 일치하지 않았고 자기장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구 내부가 비어있고 작은 태양 또는 빛나는 핵이 과학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전자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일까요? 비숍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굴은 숨을 쉬었습니다. 특정 계절에는 놀라운 힘으로 통로 밖으로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시간에는 동굴이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지표면의 공기를 시스템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표면과의 연결을 시사했습니다. 혹은 수마일 떨어진 다른 동굴 시스템과의 연결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폐처럼 기능하는 공기 가득한 통로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매머드 동굴이 먼 시스템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들이 다른 것들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산맥 전체를 벌집처럼 뚫거나 평원 아래로 뻗어나가는 공허의 그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숨쉬는 현상을 동굴을 방문한 측량사에게 언급했습니다. 그 측량사는 우나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공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측량사는 이를 단순한 기압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동굴 내부의 안정된 온도와 변화하는 지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가 공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비숍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숨쉬는 현상은 너무나 규칙적이고 주기적이어서
단순한 연력학을 넘어선 패턴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미개척 통로를 더 깊이 탐험할수록 물은 더 차가워집니다. 그의 램프는 점점 어둡게 타들어갑니다. 이는 산소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미지의 과정으로 공기가 소모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의 분필로 자신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중한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곳은 그가 이 특정 방향으로 벤처한 것 중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통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예상치 못한 것을 만납니다. 돌이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램프를 낮춥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고대의 물에 잠긴 나무 기둥을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분명히 가공된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어둡고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그가 만지자 숯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기둥은 오래전에 이곳에 놓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동굴 탐사가 시작되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이곳에 있었다면 왜 기록이 없는 것일까요? 1812년 전쟁 당시 초석 광부들은 자신들의 발굴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를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들에는 이 방향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른 탐험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에 켄터키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을까요? 일부 동굴에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에 남아있는 고대 횃불 자국, 건조한 통로에 보존된 엮은 샌들, 심지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미라화된 시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기둥은 탐헤엄이나 매장보다 더 의도적인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건축을 암시합니다. 다리를 놓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미래의 여행자들을 위해 통로를 표시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비숍은 주변 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각된 상징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알아보는 글자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원, 삼각형, 그리고 태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끊임없는 습기로 인해 매끄럽게 마모되어 있어 연대를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체로키족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영혼들이 지표면 세계의 거울 이미지 버전으로 살았던 지하 세계인 죽은 자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부족들은 성스러운 장소들을 연결하는 정교한 동굴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영적 준비를 갖춘 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들이었습니다.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야기들이 실제 지리적 지식을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서구 탐험보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앞선 동굴 시스템에 대한 정보 말입니다. 나무 기둥과 상징들은 비숍이 답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 깊은 곳을 탐험하거나 심지어 거주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을까요? 문명은 아니었을지라도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날 누구보다 지하를 더 잘 이해했던 공동체들. 그들은 그 통로들을 지도화하고 그 어둠 속을 항해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는 나무 기둥을 지나 계속 나아갑니다. 물은 이제 가슴까지 차오르고 얼어붙을 듯 차갑습니다. 그의 램프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그는 곧 돌아가지 않으면 입구에서 수마일 떨어진 어둠 속에 갇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로는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어떤 것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의 질문 중 일부에 답해 줄 수 있는 방이나 교차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물이 뚝 떨어지고 그는 거대한 열린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램프는 아주 작은 가시 범위만을 비춥니다. 그러나 메아리는 그 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그가 이전에 발견했던 어떤 곳보다도 클 것입니다.
물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그가 따라오던 시냇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흐름이 이 숨겨진 교차로에서 합쳐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숍은 마른 둔덕으로 나아가 램프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길어진 빛의 범위 안에서 그는 숨을 멎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라 벽들이었습니다. 동굴 바닥에서 솟아오른 쌓인 돌들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유적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는 무너져 있었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지었을까요? 언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의 램프가 깜빡이며 기름이 거의 바닥나자 어둠 속에서 질문들이 겹겹이 쌓여갑니다. 그는 이 위치를 표시하고 더 많은 보급품과 더 많은 빛,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들과 함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경로를 되짚어 돌아가려 할 때 그는 동굴의 끊임없는 추위보다 더 깊은 한기를 느끼게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토록 깊은 지하에 구조물을 지었다면 잠긴 통로를 통해 수시간 동안 힘들게 이동해야 도착하는 방에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스테판 비숍은 해가 지기 직전 메머드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호텔 주인이나 손님들에게 유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노예 노동자들과 함께 쓰는 작은 오두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 공책에 자신의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방의 배치와 어렴풋이 본 돌담의 대략적인 위치를 스케치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기로 한 결정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보고한다면 백인 학자들과 기업가들이 동굴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들은 발견의 공을 주장하고 비숍이 수년간 지도 제작에 매달렸던 깊은 곳으로의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패턴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하강에서 눈 없는 물고기와 색 없는 귀뚜라미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박물학자들은 비숍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 생물들을 묘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굴은 그의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가 자신의 관찰조차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비숍은 유적방으로 3번 더 탐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매번 더 조휘운 장비를 가져갔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벽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온전한 상태에서는 4피트에서 6피트 사이의 높이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르타르 없이 조립된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방 자체는 대략 원형이었고 지름은 200피트 정도였습니다. 돌 구조물들은 마을의 집이나 창고 건물처럼 둘레를 따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깎은 돌로 만든 높은 단상이 있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수로는 배수구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의식적인 목적을 위한 안내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자기, 도구, 뼈도 없었습니다. 이 방을 차지했던 문명이나 집단은 일상생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떠날 때 모든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혹은 그 방이 영구적으로 거주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 단상의 수로가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것들은 장식용으로는 너무 세심하게 조각되었고 단순한 배수구 역할로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책에서 보았던 천문도와 비슷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원과 선은 천체 관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종류의 지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4번째 탐사에서 비숍은 작은 망치와 끌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돌블록 중 하나에서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는 석회암이 동굴의 자연 형성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 차해석되어 이곳으로 운반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은
건설에 필요한 조직화 수준을 밝혀낼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돌을 채석하고 다듬고 수매일의 동굴 통로를 통해 운반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된 노동, 계획, 그리고 동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1838년이 아메리카 대륙의 깊은 역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에 심오한 변화의 시기를 나타냈습니다. 오하이오 강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은 콜럼버스 이전 문명이 건설한 거대한 흙무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기하학적 울타리와 매장지였습니다. 유럽인과의 접촉 수색이 전 번성했던 복잡한 사회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흙무덤의 규모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단순한 수렵 채집인이라는 통념에 도전했습니다. 그것들은 농업, 사회 계층,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큼 정교한 신념 체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흙무덤에 대한 주류 해석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업적을 원주민들에게 돌리지 않고 많은 미국 학자들은 마운드 빌더 신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흙무덤이 사라진 비원주민 종족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12지파의 후손이거나 아틀란티스의 생존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 종족은 이후 유럽인들이 만난 덜 문명화된 부족들에게 정복되거나 흡수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틀은 백인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고고학적 경이로움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유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비숍은 이러한 역학 관계를 잘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가 메모드 동굴의 유적을 공개한다면 똑같은 해석적 폭력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백인 학자들은 고대 유럽인이나 지중하의 문명이 켄터키의 지하에 어떻게든 도달했다는 정교한 이론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정교한 지하 공간을 건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구 공동설 이론가들은 극지 계구부에서 내부 문명이 출현했다는 증거로 그 유적을 주장할 것입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금이나 유물을 찾아 그 유적지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키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추측이 아닌 신중한 관찰에 기반한 이론을 서서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그 유적이 고대 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500년에서 1000년 정도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원주민 문화가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 방의 목적은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의식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년 중 특정 시기나 특정 의식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물의 부재는 신중한 제거를 시사했습니다. 혹은 부패하기 쉬운 재료의 사용을 나타냈습니다. 나무, 섬유, 아마도 오래전에 분해된 유기물 곡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 자체도 중요했습니다. 그 방은 여러 지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물은 여러 방향에서 유입되었고 비숍이 아직 완전히 탐험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원주민 우주론에서 동굴은 지표 세계와 지하 세계 사이의 통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물은 변형과 영적인 힘의 매개체였습니다. 여러 강이 합류하는 방은 예외적인 영적 중요성을 가질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고유한 영적 정수를 지닌 다른 물들이 만나 섞이는 장소였습니다. 비숍은 필요한 공학적 지식도 고려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질식을 피하기 위해 동굴의 공기 순환을 이해해야 했을 것입니다. 건설 작업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관건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겨우 통과했던 잠긴 통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숍 아마추어 동굴 탐험보다 훨씬 더 정교한 동굴 탐험의 전통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지하 지식에 특별히 헌신하는 길드나 사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깊은 곳의 비밀을 유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숍은 동굴 호텔에
사냥감을 공급하는 사냥꾼으로 일하는 나이든 체로키족 남자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는 위험했습니다. 노예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억압받는 집단들 간의 동맹을 막기 위해 고안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숍은 체로키족 영토 내의 동굴에 대해 간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지하 세계의 전통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경계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에는 기억 이전 시대의 산 아래에 살았던 옛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밤에만 그리고 특정 계절에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옛 존재들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체로키족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인간이었고 깊은 장소와 깊은 시간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비숍이 이 옛 존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체로키족 남자는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갔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통로를 통해 지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비숍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동굴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실제 인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지표면 거주자들과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맴돌았습니다. 지구 공동설 이론가들이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직감에서 옳았던 것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역사상의 다양한 시점에서 일부 인간이 그 공간에 거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수세대 동안 지속되는 지하 공동체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지표면으로 돌아오거나 너무 깊이 이동하여 지상 세계와의 접촉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숍 자신도 평생을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종들은 눈과 색소 침착에서 진화하여 지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러한 전환을 할 수 있었다면 인간은 왜 안 될까요? 물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또는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집단은 지하 생활에 적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개발하여 지표면 조상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방에서 발견했던 바닥 없는 구멍들을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이 돌을 삼키는 구멍들이었습니다. 그는 지표면 강수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통로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탐험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들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기 흐름을 생각했습니다. 수메일 혹은 수백 메일까지 뻗어 있는 연결을 시사하는 신비로운 호흡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동굴 시스템을 산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838년 가을, 유적방으로 떠난 그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탐사에서 비숍은 줄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든 구조물의 치수와 중앙 단상 수로의 각도, 공간의 음향 특성을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방 중앙에서 나는 소리가 특이한 방식으로 울려 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음악처럼 느껴지는 고조파 주파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이 의식 공간이었다면 소리는 의식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방의 자연 음향에 의해 증폭되고 변형된 성가, 노래 또는 북소리 말입니다. 작업 중 비숍은 이전 방문에서 놓쳤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자국들이었습니다. 무작위적인 화햇불 연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그림이나 도면을 시사하는 그을음 또는 탄소 얼룩이었습니다. 그 자국들은 희미했고 그의 램프가 닿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방의 여러 지점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그는 모양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천문학적 표현, 지도 또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원, 그리고 적절한 연구를 수행할 더 많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자가 아닌 소유물이었고 그의 주인이 수익성 없는 탐사에 대해 가진 인내심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년 안에 프랭클린 고리는 비숍을 또 다른 주인인 존 크로건에게 팔았습니다. 존 크로건은 동굴의 일정한 온도를 결하액 요양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의사였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여러 환자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실험으로 끝났습니다. 비숍은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탐험과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지질학자와 동굴 애호가들 사이에서 아메리카 최고의 동굴 탐험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적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밀로 남았으며 1857년 그의 사망 후 사라진 개인 공책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숍 사망 후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방을 찾았을까요? 메모드 동굴은 183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탐험되었습니다. 21세기까지 새로운 통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굴 시스템은 현재 400마일 이상의 지도로 작성된 구간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긴 동굴 시스템입니다. 그 방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방들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이 부족했던 기술적인 동굴 다이빙이나 수직 등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숍의 유적방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현대 탐험가들만이 통과를 시도했던 잠긴 통로 뒤에 숨겨져 말입니다. 또는 어떤 발견들이 편안한 해석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해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숍의 지친 마음이 힘든 지하 탐사 중에 자연적인 지형을 불가능한 건축물로 변형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비숍은 공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지도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경로를 따를 때마다 정확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동굴 형성물에 대한 그의 묘사는 지질학적 현실과 일치했습니다. 눈 없는 물고기와 다른 동굴 적응종에 대한 그의 발견은 과학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노트에 유적을 기록했다면 그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발 아래의 지구가 우리가 아직 읽을 수 없는 역사들을 품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생물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지구 공동설은 지리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단단한 땅이 실제로는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또한 공허함이 실체만큼이나 우리 세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비숍은 평생 그러한 경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지구의 물리적 깊이와 당대 과학으로 아직 미개척된 지식의 깊이를 모두 나타내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숨겨진 제국이나 내부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항상 지하에 이끌려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표면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또한 통로의 다음 구비, 어둠 속으로의 다음 낙하,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램프가 고대의 그림자를 꿰뚫기를 기다리는 다음 방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1906년 1월 어느 추운 아침, 미시간 칼루멧의 타마락 광산 케이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당신은 구리 광부들의 교대 근무에 합류하여 지구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케이지는 키위노 반도의 선캄브리악이 기반함에 새겨진 수직 갱도를 통해 4,900피트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의 1마일을 곧장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핀란드인, 콘월인, 이탈리아인, 크로아티아인 광부들이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12시간 동안의 교대 근무를 위해 엔리에너긴스만의 에너지를 아끼고 있습니다. 온도는 내려갈수록 상승합니다. 지상의 화씨 10도에서
작업 현장에서는 화씨 9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광산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지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도 오래된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들입니다. 키위노 반도의 구리 매장량은 유럽인들과 접촉하기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데호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표면의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그들은 대륙 전역에서 구리를 거래했습니다. 현무암 용암층 내에 거대한 덩어리로 존재했던 순수한 자연구리로 도구와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1840년대에 이 유럽 탐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토착 오지브웨 부족에게서 땅을 빼앗는 조약 협상 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고대 채굴 구덩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40피트 깊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금속 도구보다 앞선 시대의 돌망치와 불을 이용한 채굴 기술로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에 시작된 산업 규모의 채굴은 고대 광부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06년 무렵 키위노 구리 광산은 공학적 경이로움이자 경제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파운드의 구리를 출하하여 미국의 전기혁명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칼루멧 앤 헤클라 광산회사 단독으로 6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9,000피트 이상 지구 속으로 뻗어나가는 갱도와 터널망을 팠습니다. 이것은 깊숙이 경사져 내려가는 풍부한 구리 함유 암석층인 칼루멧 여감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케이지 엘리베이터는 속도를 늦추다가 금속성 쨍그랑 소리와 함께 4,900피트 깊이에서 멈춥니다. 당신은 다른 광부들을 따라 수평 터널인 드리프트로 나갑니다. 이 터널은 주갱도에서 발파와 시추가 이루어지는 구리가 풍부한 채굴장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열기는 숨 막힐 듯 합니다. 지상 공기를 광산 안으로 밀어넣는 황이 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두껍고 숨쉬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터널을 따라 설치된 전등은 가혹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지만 정우들 사이에는 어둠이 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콘월에서 남아프리카, 미시간까지 30년을 광산에서 보낸 콘월인 토마스 펜더가스트라는 당신의 교대 감독관이 임무를 분배합니다. 당신은 3명의 다른 광부들과 함께 동쪽 드리프트에 있는 새로 발파된 채굴장을 검사하러 보내집니다. 이곳은 현재 생산구역을 넘어선 곳입니다. 회사는 항상 더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구리 광맥이 아래로 기울어진 암석을 따라 내려갑니다. 이 암석은 10억 년도 더 전에 형성된 이래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드리프트를 걸어가는 동안 당신은 광산의 수직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지나칩니다. 환기 갱도, 광석 운반용 스킵 트랙, 그리고 하위 레벨의 침수를 막기 위해 계속 작동하는 양수 펌프들이 있습니다. 타마락 광산은 모든 심층 광산처럼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인간이 개척한 공간을 되찾으려는 지구의 욕구에 맞서는 것입니다. 물은 암석의 틈새를 통해 새우며들어 집수정에 고입니다. 이 물은 지상으로 펌프질 되어야 합니다. 암석 자체는 위에 놓인 지층의 엄청난 압력으로 삐걱거리고 신음합니다. 때때로 발구리 암석의 구조적 무결성을 손상시키면 내부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광부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꺼내는 주제로 바뀝니다. 바로 이상한 소리입니다. 펜더가스트는 회의적입니다. 그는 그러한 이야기가 피로와 열악한 환기의 산물이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젊은 광부들은 주장합니다. 기계나 발파, 낙석과는 다른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작업장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있습니다. 듣기보다는 느껴지는 저주파 진동도 있습니다. 가끔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 있는 공동을 통해 흐르는 물소리 같기도 한 소리도 들립니다.
핀란드인 광부 마티 요켈라는 3주 전 외딴 채굴장에서 혼자 일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뚜렷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번의 타격 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3번의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암석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치로 암벽을 두드려 응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 두드림 소리가 그의 리듬을 모방하며 반응했습니다. 요켈라는 채굴장에서 도망쳤고 다시는 그 구역에서 혼자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펜더가스트의 설명은 평범했습니다. 음향 이상 현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암석층은 놀라운 거리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작업반의 소리가 암석을 통해 전달되어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왜곡되고 낯설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코어 현상은 코널 광산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의 전통적인 광부들은 깊은 층에 토미노커스라고 불리는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갱도 붕괴를 경고하거나 광부들을 풍부한 광맥으로 이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펜더가스트는 그러한 믿음을 미신으로 보았습니다. 사기 유지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펜더가스트조차도 타마라 광산에 특이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년 전 5200피트 깊이에서 탐사 시추를 하던 갱도 작업반이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직경 약 20피트의 자연적인 암석 공동이었습니다. 회사 지질학자는 그 공동을 조사했고 물로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대 구리 채굴 흔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암벽에 새겨진 홈들은 의도적인 발굴을 시사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공동은 선사시대의 어떤 지표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알려진 인간 거주 시기에 존재했을 어떤 지하수면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 공동을 봉인하고 노동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사업에 좋지 않았습니다. 광산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학자나 정부 규제 기관으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어쨌든 퍼져나갔습니다.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에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광산촌에서는 모든 비밀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당신은 새로 발파된 채굴장에 도착합니다. 화약 연기는 대부분 거치고 다이너마이트와 부서진 암석에 톡 쏘는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광석은 풍부합니다. 등불 아래에서 구리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는 여감 속을 광맥과 결절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수 있는 느슨한 물질이 있는지 암벽을 검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발파로 인해 구리뿐만 아니라 직선 모서리가 드러난 벽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균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입니다. 당신은 펜더가스트를 부르고 그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하며 노출된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는 곡괭이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더 많은 암석을 깎아냅니다. 그 결과 조각된 표면이 드러납니다. 매끄러운 돌에 선형 자국이 새겨져 있는데 장식일 수도 있고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문은 펜더가스트가 다른 곳에서 본 아메리카 원주민의 암각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정형화되어 있고 더 기하학적입니다. 어쩌면 고대 유럽의 룬 문자 같기도 하고 혹은 더 오래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펜더가스트는 이를 고고학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산 감독관에게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마티 요켈라는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이전 공동이 발견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회사 측의 은폐, 이야기한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현장을 조사한 지질학자가 침묵을 지키도록 몬테나의 광산으로 정은 갔다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이 조각된 돌이 보고된다면 회사는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것을 파괴하거나 해당 지역을 봉쇄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분 동안 작업반은 뜨거운 채굴장에 서 있습니다. 10억 년도 더 전에 묻혔던 암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깊이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문들을 응시합니다. 이곳에 도달할 수 없었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황의 불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광산의 민속에는 기이한 발견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손과 닮은 화석 흔적, 수백만 년 된 석탄층에 박힌 금속 물체들이 있습니다. 현대 환기 및 양수 기술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깊이에서 거주 흔적을 보이는 동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속은 쉽게 일축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된 돌은 만질 수 있고 실제적이며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는 펜더가스트의 공학 지식도 광부들의 전통적인 믿음도 충분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조각했을까요? 언제 조각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골치 아픈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곳? 지표면에서 수천 피트 아래 폭발물과 산업 장비로도 현대 광부들이 채굴하기 힘든 단단하고 깊은 암석 속에 있는 것일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광석 운반기의 레엄블 소리와 환기, 공기의 쉬익 소리를 제외하고 채굴장은 고요합니다. 펜더가스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갱도기지에 보관된 회사의 문서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조각품을 조심스럽게 촬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튼에 있는 미시간 광산학교에 익명으로 보고하여 학자들이 그 의미를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사 감독관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학자들이 조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작업반이 카메라를 가지러 갱도 기지로 돌아가는 동안 당신은 잠시 채굴장에 남아 조각된 돌 위로 손을 훑어봅니다. 주변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표면은 차갑습니다. 비문들은 마모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본래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이 흔적들을 만들 수 있었을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견뎌야 했을 어둠, 필요했을 도구들, 그리고 지구지가 깊이까지 내려가야 했을 이유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듣습니다.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현재 채굴장 아래 어딘가에서, 즉 현재 광부들이 작업하지 않는 미발굴된 깊은 곳에서 암석에 대한 3번의 뚜렷한 타격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선명하고 의도적입니다. 무작위적인 지질학적 소리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소리는 암석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그 리듬 속에서 당신은 어떤 패턴이나 의사소통일지도 모르는 것을 감지합니다. 빛이 한 번도 닿지 않았고 불가능과 미발견 사이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깊은 곳에서 온 신호입니다. 그 사진은 미시간 광산 학교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펜더게스트와 다른 2명의 승무원은 기록 카메라를 들고 채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조각된 돌이 이미 제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이 노출되었던 암벽은 이제 신선한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 후회사 감독은 광석 채굴을 위해 채굴장을 준비하며 목자의 지지대 설치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펜더게스트가 조각된 돌에 대해 묻자 감독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이 나쁜 공기 속에서 너무 오래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각이나 선망을 암시하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펜더게스트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는 돌의 제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감시하고 있었고 발견 사실을 거의 즉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전에 처리했던 조직의 효율성으로 이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광산 내 감시 시스템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 사이의 정보원과 회사의 운영 서사에 위협이 되는 발견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펜더게스트는 오랜 기간 일해온 광부들에게 신중하게 문의했습니다.
그는 키위노 광산에서 이전의 이상한 발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억압의 패턴을 시사했습니다. 1889년에 퀸시 광산의 광부들은 3,000피트가 넘는 깊이에서 작업된 돌 블록처럼 보이는 공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들은 모르타르 없이 조심스럽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며칠 이내에 그곳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광부들을 해고했습니다. 1897년에 울버린 광산의 갱도 작업반은 4,200피트 깊이 암벽에 박힌 금속문이라고 묘사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구성 성분을 알 수 없는 평평하고 직사각형의 표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드릴링에 저항했고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제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발견 또한 사라졌습니다. 갱도는 폐석으로 채워지고 버려졌습니다. 이야기들이 쌓여갔습니다. 불가능한 깊이에서 발견된 고대 구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공동에는 암각화가 있었습니다. 침수된 통로에는 불확실한 연대의 골격 유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간접적이거나 3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구성을 거치면서 각 반복마다 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엄청난 수는 광부들 사이의 집단 망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실용적이고 회의적인 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혹은 인간 역사와 지구의 접근성에 대한 안락한 가정을 뒤흔드는 실제 발견을 암시하였습니다. 펜더게스트는 키위노 반도의 선사시대 구리 광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시간 광산학교 도서관을 방문하고 이 지역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교수들과 상담했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도엔 고대 구리 채굴장들은 정교한 채굴 기술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위를 부수기 위한 불의 사용과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 시스템 건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수톤에 달하는 구리 덩어리의 추출도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광부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무려 15억 파운드의 구리를 채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구리의 대부분은 걸프 해안 너머까지 이르는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사시대 광산은 지표면 또는 지표면에 가까운 작업이었으며 50피트 이상 깊이로 확장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대 광부들이 현대 산업 작업이 이루어지는 깊이에 도달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속 도구, 폭발물, 기계화된 환기 및 펌핑 없이는 수천 피트를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했습니다. 펜더게스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광부들이 지표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구리 함유 지층에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표면 광부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한 각도에서 암석을 관통하는 자연 동굴 시스템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키위노 반도의 기반함은 10억 년도 더 전에 대륙 중앙 열곡기 동안 분출된 용암류였습니다. 용암류는 종종 용암 동굴을 포함합니다. 이는 용융된 암석이 굳어진 외부층에서 빠져나갈 때 형성되는 자연 터널입니다. 수천 피트 깊이로 지각을 관통하여 다양한 깊이에서 구리 함유 여감과 교차하는 용암 동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용암 동굴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동굴들이 존재했다면 그것들은 수직 갱도와 기계 황이 없이도 깊은 구리 광상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초기 인류는 이 동굴들을 탐험하며 땅속 깊이까지 따라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리를 발견하는 곳에서 채굴하고 어쩌면 더 큰 공동에 계절별 캠프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집단은 이러한 지하 채굴에 전문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부의 이야기에서 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문화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펜더게스트의 이론은 추측이었지만 광산의 특정 이상 현상들과 일치했습니다.
여러 차례 작업반은 자연적인 공동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가스로 가득 찬 주머니, 물로 채워진 공동, 그리고 때로는 용암 동굴 형성을 시사하는 매끄러운 벽을 가진 빈 공간들이었습니다. 이 공동들은 보통 작아서 직경이 몇 피트에 불과했지만 때때로 더 컸습니다. 그리고 두 건의 기록된 사례에서 이 공동들은 인간 존재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벽과 석기일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회사 지질학자들은 이를 드릴링 중 의도치 않게 유입된 지표면 물질의 오염 때문이라고 보았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펜더게스트는 레드 재킷에 있는 핀란드식 목욕탕에서 마티 요켈라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광부들이 피부에 달라붙은 암석 먼지와 구리 잔해를 땀으로 씻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스팀룸의 사적인 공간에서 요켈라는 거의 1년 동안 침묵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용암 독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주머니가 아니라 실제 통로였습니다. 대략 원형이었고 직경은 약 6피트였습니다. 그 통로는 미래 개발이 예정된 외딴 구역의 5,500피트 깊이에서 광산 갱도와 교차했습니다. 요켈라는 잠시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통로가 너무 좁아지고 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까지 약 50피트를 기어갔습니다. 이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에서 그는 더 많은 조각된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승무원들이 채굴장에서 발견했던 것과 유사한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동굴벽을 빽빽한 패턴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구리 조각들도 발견했습니다. 도구로 모양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천연 구리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부분적으로 돌처럼 변한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통로를 표시하거나 벽을 지지하려는 듯 동굴에 박혀 있었습니다. 요켈라는 그 발견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동굴을 봉쇄할 것입니다. 그를 다른 광산으로 전출시키거나 단순히 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굴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가 멈춘 곳 너머로 계속해서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동굴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펜더게스트는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켈라는 왜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용암 동굴은 수매일 동안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점차 가지를 치고 좁아지며 결국에는 붕괴된 구간이나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은 협착부에서 끝났습니다. 어떤 종류의 방이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켈라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노크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인접한 광산 작업이나 지질학적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굴착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이상 현상도 아니고 버려진 광산도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이 노크하면 반응하는 활발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조각된 돌들이 표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세기 또는 수천 년 전에 용암 동굴로 내려간 사람들이 남긴 길 안내 표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추종자들을 지구 지각 깊숙이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펜더게스트는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광이나 지표면, 공기 없이 지하 깊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생물학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현대 냉각 시스템 없이는 인간의 내성을 초과하는 온도에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특정 대기압, 산소 농도, 그리고 온도 범위를 필요로 했습니다. 비록 어떤 집단이 구리를 찾아 용암 동굴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깊은 곳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한 것을 채굴하고 지표면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켈라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크 소리를 들었고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의도적인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탐사를 제안했습니다. 소수의 광부들이 쉬는 날을 이용하여 용감 동굴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한 깊이 내려가 발견한 것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두어도 좋았습니다. 미스터리는 미해결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방, 더 깊은 작업장, 또는 심지어 더 많은 조각들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지구에 접근 가능한 공간이 지표면 거주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위험했습니다. 적절한 장비나 지원 없이 미지의 동굴 통로를 탐험하는 것은 광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모험을 금지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그 탐사를 발견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해고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체 미시간 광산 산업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펜더게스트는 30년 동안 규정과 회사 지침을 따랐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불편한 발견을 억압하는 기업 관행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을 모집했습니다. 한 명은 이민 오기 전 고국에서 동굴을 탐험했던 이반 코바치라는 크로아티아인 드릴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미시간 광산 학교에서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광산에서 여름 계약직으로 일했던 토마스 브레넌이라는 젊은 공학도였습니다. 함께 4명의 남자는 장비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분의 램프, 밧줄, 공기, 질 테스트용 양초, 경로 표시용 분필을 모았습니다. 또한 물의 적신천으로 기본적인 호흡 마스크를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1906년 3월 말의 일요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날은 광산이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때였습니다. 요켈라의 감독 고원한을 이용해 갱도 열쇠를 얻은 후 그들은 5,500피트 깊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텅 빈 갱도를 지나 요켈라가 용암 동굴을 발견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그가 묘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6피트 직경의 원형 계구부였습니다. 그것은 비스듬히 광산 갱도와 교차했습니다. 동굴벽은 매끄럽고 어두웠으며 절대적인 암흑 속으로 아래로 굽어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펜더게스트는 공기질을 테스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끈에 매단 불붙은 양초를 동굴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만약 불꽃이 꺼진다면 그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통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위험해집니다. 양초는 계속 타올랐지만 동굴을 통과하는 미묘한 공기 흐름 속에서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공기질은 최소한 입구에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반 코바치가 헬멧에 램프를 달고 먼저 기어 들어갔습니다. 요켈라가 뒤따랐고 그 다음 브레넌이 들어갔으며 펜더게스트가 가장 뒤에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좁았지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벽은 고대 용암류로 인해 매끄러웠습니다. 가끔은 작은 기포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굳어지는 용암 속에 갇힌 가스 거품이었습니다. 온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광산 작업장의 주변 온도조차 초과했습니다. 약 100피트를 기어간 후 동굴은 넓어졌고 천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웅크릴 수 있었고 결국에는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통로에 들어선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10피트 높이의 15피트 폭이었고 꾸준한 경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벽은 새겨진 글자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간헐적인 조각이 아니라 밀집된 기호 패널,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지도나 천문 관측을 나타낼 수도 있는 형태들이었습니다. 조각들의 엄청난 양은 지속적인 노력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개인이 수년 또는 수세대에 걸쳐 이 기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학 교육의 일환으로 고대 언어를 공부했던 브레너는 그 명문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는 특정 알파벳이나 기호 체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숫자 배열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큰 구성 요소들은 이야기나 사건을 기록한 듯 보였습니다.
이 조각들을 만든 언어와 문화가 무엇이든 그것은 읽고 쓰는 능력과 추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 보존의 문화적 가치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튜브 안으로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지나간 더 많은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주 통로에서 작은 튜브들이 갈라지는 지점에는 돌무더기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켈라가 처음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나무 막대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는 건조한 공기 덕분에 보존된 가죽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구리 조각들과 말린 식물성 물질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음식이나 약초였을 것입니다. 유기물질의 존재는 잠재적인 연대 측정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주머니가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분석된다면 튜브 사용에 대한 연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즉각적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이 경로를 여행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생존이나 작업을 위한 보급품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통로는 계속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특색 없는 튜브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기에 경로를 신중하게 표시했습니다. 펜더게스트의 추정으로 약 800m 이상을 내려간 후 그들은 세 개의 튜브가 합류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지름이 약 20피트 정도 되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의 중앙에는 돌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구리가 함유된 바위로 만들어진 돌무더기 또는 제단으로 높이가 약 4피트 정도였습니다. 돌무더기 위에는 구리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망치, 뾰족한 도구, 그리고 칼날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봉헌이나 기념을 위해 의도적으로 놓인 듯 했습니다. 이 방의 벽면에는 명문들이 더욱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한 패널에는 수직 갱도나 터널이 여러 층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패널에는 별이나 천체들이 패턴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브레너는 이것이 실제 별자리와 일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널에는 네 명의 대원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면처럼 여러 층으로 나뉘인 큰 원이었습니다. 바깥층은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안쪽 층은 점점 더 열려 있었습니다. 결국 중심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지구 공동설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동굴 시스템의 지도였을까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땅이 실제로는 광대한 공극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을까요?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들을 만든 자들은 지구가 균일하게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지표면 아래 멀리까지 닿는 접근 가능한 공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내려가려는 자들에 의해 탐색되고 지도가 만들어지고 거주될 수 있었습니다. 세 개의 용암 튜브가 합류하는 방은 그들의 임시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 한 개의 램프를 제외하고 모두 껐습니다. 거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가져온 빵과 치즈를 먹었습니다. 수통의 물을 마시고 다음 행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세 개의 통로는 각각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한 통로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또는 잠시 탐험하고 광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튜브를 통해 지표면에 도달하려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 광산을 완전히 우회하여 예상치 못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공학도인 토마스 브레너는 명문들에 가장 흥분했습니다. 그는 램프 불빛 아래서 거의 1시간 동안 패널들을 스케치하며 기호와 구성 요소들의 상세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발견이 콜럼버스 이전 북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시 쓸 수 있는 주요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튜브들과 명문들이 제대로 연구된다면 지질학, 천문학,
그리고 3차원 항해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과학보다 수세기 또는 수천 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티 요켈라는 과거보다는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광산의 현재 작업 수준보다 약 700피트 아래로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표면 아래 거의 6200피트에 해당하는 깊이였습니다. 튜브들은 이 합류 지점에서도 분명히 아래로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깊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깊이에서 온도, 압력 또는 공기 질 때문에 더 이상의 하강이 불가능해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와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노크 소리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로아티아의 동굴 탐험가인 이반 코바치는 이 질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1000피트 이상 깊이로 내려가는 석회암 동굴들을 탐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 없이 죽음을 초래하는 나쁜 공기, 등반가들이 후퇴하는 것보다 빠르게 차오르는 홍수,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수직 낙하 지점에서 한 번의 발걸음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용암 튜브는 다른 위험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천장, 깊은 균열에서 나오는 화산가스의 흐름, 그리고 지열지대에 가까워질수록 극심해지는 온도였습니다. 그러나 용암 튜브는 석회암 동굴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고 홍수에 덜 취약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심하고 공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위험의 첫 징후에 바로 후퇴한다면 훨씬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펜더게스트는 호기심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가장 연장자이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는 젊은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더 깊이 데려가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의미 있는 답이 없을지도 모르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러한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기회였습니다. 지도화된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볼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2시간 더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크고 명문이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듯한 중앙 튜브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공기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깊이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합류 지점 방으로 돌아와 광산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이나 불가능한 깊이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신중한 탐험이었습니다. 중앙 튜브는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용암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명문들은 계속 이어졌고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마치 더 깊은 구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돌무더기들을 더 지나쳤습니다. 각 돌무더기 위에는 구리 도구나 구리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은 특정 간격으로 배치된 듯 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거리를 측정하거나 중요한 합류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약 45분 정도 내려간 후 그들은 또 다른 방에 도달했습니다. 이 방은 위에 있던 합류 지점 방보다 더 컸습니다. 아마도 너비는 30피트, 높이는 20피트 정도였습니다. 천장은 고대 불에서 나온 그을음처럼 보이는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돌 조각들이 널려 있었는데 이것은 도구 제작에서 나온 잔해였습니다. 이 방은 점유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튜브 안으로 오랜 기간 내려온 사람들이 작업 공간이나 캠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방의 먼 끝에 있는 입구였습니다. 또 다른 용암 튜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발굴된 수직 갱도였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어둠 속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갱도는 대략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내어비는 약 4피트, 길이는 6피트 정도였습니다. 그 벽면에는 도구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갱도를 팠던 것입니다. 바위와 잔해를 제거하여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의 접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펜더게스트는 갱도의 가장자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마모된 홈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하강과 상승으로 인해 돌이 마모된 밧줄 자국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사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프라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된 영구적인 접근 경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깊이 이어지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당혹스럽게도 현대 장비 없이 어떻게 누군가 내려갔을까요? 적절한 장비 없이 6,000피트 이상 되는 수직갱도를 오르는 것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모 패턴은 심한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갱도에 돌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멀리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6초는 대략 180피트 깊이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돌이 갱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낙하했다고 가정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낙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사다리나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둘 다 없었습니다. 그들의 밧줄은 길이가 100피트에 불과했습니다. 튜브 내에서의 비상 등반에는 충분했지만 180피트 갱도를 내려가는 데는 부적합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려면 광산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장비를 모으고 적절한 탐험대를 조직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주목을 끌고 회사 개입을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설 준비를 할 때 토마스 브레너는 갱도 가장자리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약 1피트 정사각형 크기의 구리판이었습니다. 튜브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상세한 명문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판이 놓여 있던 바위 선반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램프 가까이 들었습니다. 명문들은 밀집되어 있었고 텍스트나 표처럼 행과 열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기호들은 자주 반복되었는데 아마도 흔한 단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기호들은 한 번만 나타났는데 아마도 이름이나 장소 참조였을 것입니다. 그 판의 중앙에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나 갱도 시스템의 지도처럼 다양한 간격으로 수평 가지들이 뻗어나온 수직선이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직선 바닥에는 원이 있었는데 방의 표현이거나 어쩌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목적지, 목표 혹은 하강의 종착점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브레너는 그 판을 가져가서 제대로 연구하고 명문들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펜더게스트는 거부했습니다. 그 판은 제자리에 있는 유물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위치에 의도적으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도둑질이 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대한 절도이자 아직 이 튜브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절도였습니다. 그들은 지표면 세상이 더 이상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깊은 곳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튜브가 여전히 사용 중일 수 있다는 제안은 모두에게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이 조각들과 유물들은 분명히 고대의 것이었으며 수세기 또는 수천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켈라는 노크 소리, 즉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통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그 소리들이 실제였고 음향 착시가 아니었다면 그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광산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깊이에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기록된 역사보다 앞서 존재했으며 어쩌면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하 전통의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열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공기는 두껍고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로를 따라 내려왔고 이 방에서 일했습니다. 180피트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 갱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존했을 것입니다. 지표면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단순히 아래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에 적응하고 결국 지표면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입을 연 것은 토마스 펜더게스트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 아래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령이나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 즉 고대 광부들의 후손들이 아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리와 동굴을 따라 계속해서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게 되거나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했고 어둠을 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인간 생물학은 영구적인 지하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어둠은 심리적 붕괴, 비타민 결핍, 그리고 결국 죽음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열기만으로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지열 기울기는 100피트 깊이가 추가될 때마다 온도가 수도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0,000피트 깊이에서는 온도가 화씨 140도를 초과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0피트에서는 바위 자체가 접촉 시 피부를 태울 만큼 뜨거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지속적인 지하 활동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탐사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체계적인 작업과 반복적인 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지하 세계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겼던 공동체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지표면을 거주지라기보다는 방문하거나 피해야 할 이국적인 영토로 보았습니다. 이반 코바치, 아이반 코바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으로 돌아가 발견 내용을 신중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사를 시작할 자원과 신뢰를 가진 학술기관이나 광업 기술자들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구리판을 그 자리에서 촬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한 비문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언어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이를 해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이 지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는지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갱도를 떠나기 전 요켈라 조켈라는 마지막 하나의 시험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산 망치를 들고 바위 벽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몇 주 전 멀리 떨어진 굴착 갱도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갱도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갱도 아래로 내려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기다렸습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램프의 불빛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응답이라도 들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용암 동굴을 흐르는 황기, 기류의 주변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거의 초저음의 대지 자체의 레옴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력과 열, 그리고 지질학적 과정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소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간 척도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때 펜더가스트가 떠나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이 들려왔습니다. 아래 갱도에서 들려오는 3번의 뚜렷하고 명확한 타격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금속성이었습니다. 망치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였으며 틀림없이 의도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요켈라의 신호를 듣고 응답한 것입니다. 4명의 남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동안 갱도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이 깊은 곳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주체성과 지성 그리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진입점에서 이 갱도에 접근한 다른 광부들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고대 구리 광부의 후손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의 주민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처럼 길을 잃은 탐험가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험을 고고학적 호기심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불안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세계 아래에 존재하는 미지의 인구와의 접촉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고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표면 세계가 오래전에 잊었거나 결코 알지 못했던 리듬과 목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브레넌은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장비 없이 180피트 갱도를 내려가는 것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반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열기와 나쁜 공기의 위험 또한 존재했습니다. 광산 부재가 발각될 경우 거의 확실한 기업의 보복도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각 남자는 그 초대장의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탐험하고 발견하며 경계를 넘어 다른 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자 하는 고대 인간의 충동이었습니다. 비록 그 다른 편이 지구 표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적인 공간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곳은 수직으로 깊숙이 내려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 숨겨진 제국은 인내심 있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 영역으로 내려갈 만큼 용감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